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81세 박정순 씨입니다. 박 씨가 미끄러져서 관절이 다쳐 부득이하게 요양원에 들어간 사이 아들 며느리가 꾸민 행동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안 씨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아래 댓글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요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81세 박정순 할머니는 오늘도 물리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81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오래 집을 떠나 있어 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전화 왔어요. 간호사가 건네준 휴대폰을 받아들자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불안한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순 할머니 맞으십니까? 저는 대한부동산 김 대표입니다. 부동산 박정순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은 부동산에 갈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부동산이요? 저는 부동산에 내놓은 집이 없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할머니 집 매매 계약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잠금일이 다음 주인데 이사는 언제쯤 가능하신지 여쭤보려고요. 박정순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집을 팔았다는 건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집을 판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죠. 부동산 대표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아드님이 오셔서 계약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위임장이랑 서류도 다 가지고 오셨는데 이미 계약금도 지급됐고요. 다음 주에 잔금 치르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확인차 전화드린 겁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침대 난가를 꽉 잡았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연락드린 건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금액에 내놓아서 거래가 금방 성사되긴 했는데요.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박정순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미정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죠. 설마 정말로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달 전 요양원에 오기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각종 서류를 들고 와서는 요양원 입소에 필요하다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었죠. 그때는 아무 의심 없이 박정순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순 할머니는 딸 민정에게 겨우 전화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딸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놀란 듯했죠.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민정아, 우리 집을 누가 팔았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팔았다니. 박정순 할머니는 부동산에서 걸려온 전화 내용을 딸에게 전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평생 모은 재산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을 아들이 몰래 팔았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말도 안 돼. 엄마, 내가 지금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 분명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딸도 오빠 민수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전화도 꺼져 있었죠.
불길한 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혹시 내 오빠가 요즘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니? 글쎄, 지난달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하긴 했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박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2년을 키워온 아들이 자신의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열세랑 인감도장을 다 맡겼거든. 요양원 오면서 혹시 필요할까봐. 엄마,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다 맡겨?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내가 당장 서울로 올라갈게. 비행기표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박정순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분해서 나는 눈물이었죠.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불을 켤 기력도 없었죠. 그때 옆 침대에 계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자식이 부모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뉴스에도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은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 박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81년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순 할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딸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6시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죠. 엄마, 나 지금 김포공항이야. 곧 출발해. 그런데 엄마 마음 단단히 먹어. 왜? 무슨 일이 또 있어? 내가 어젯밤에 계속 알아봤는데 오빠가 지난주에 미정이랑 유럽으로 떠났대. SNS에 사진도 올렸더라고. 박정순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을 팔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다는 말인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민수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엄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영숙 아줌마한테 들었는데 오빠 내가 이사 나간다고 짐을 다 빼갔대. 지난주에 40년지기 이웃 김영숙 씨가 며칠 전에 진수 씨가 급히 이사 준비를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였습니다. 민수 부부가 큰 가방을 여러 개 들고 나가는 걸 봤는데 여행 가는 거 치고는 짐이 너무 많아 보였다고 했죠. 영숙이가 그랬어. 아줌마가 오빠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잠깐 여행 간다고만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했대. 근데 며칠 뒤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서 가구를 다 실어갔대. 박정순 할머니는 침대에 털썩 주저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자신이 요양원에 있는 2달 동안 아들 부부는 착착 계획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일단 내가 도착하면 다 알아볼게. 부동산도 찾아가고 필요하면 경찰에도 신고하고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박정순 할머니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유달리 강했던 것, 결혼 후에는 더 심해진 것. 특히 며느리 미정이 들어온 후로는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것. 그때 왜 그 신호들을 못 알아챘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순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81세의 나이지만 아직 싸울 힘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기다려라, 민수야. 네가 엄마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요양원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박정순 할머니는 새로운 결심을 하며 몇 개월 전의 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6개월 전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던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정순 할머니가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커다란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죠. 이게 다 뭐야? 그때 아들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췌한 얼굴이었죠. 며느리 미정도 그 뒤를 따라 나왔는데 눈가가 부어 있는 게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박정순 할머니는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앉자마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을 꺼냈죠.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만 3억이 남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들이 회사 다니면서 투자한다던 그 사업이 이렇게 큰 빚더미가 될 줄은 몰랐죠. 박정순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들은 뭐냐? 어머님, 저희 전세 보증금도 다 날려먹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잠시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소 도와던 며느리가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박정순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래, 들어와서 살아. 언제까지 길바닥에 있을 수는 없으니. 그날부터 아들 부부는 박정순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아들도 며느리도 부지런히 움직였죠. 특히 며느리 미정은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박정순 할머니가 미용실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내오며 안마까지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네가 더 피곤할 텐데. 저야 집에만 있는데 뭐가 피곤해요. 어머님이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박정순 할머니도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달라질 수도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2달쯤 지나자 서로 어색한 부분도 없어지고 편해졌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점점 소홀해졌고 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TV만 봤죠. 어느 날 저녁 박정순 할머니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민수야, 미정아, 저녁은 먹었니?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부엌 보니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박정순 할머니는 피곤했지만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서글픈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3개월째 되던 5월에 어느 날 박정순 할머니는 아들, 부부를 불러앉혔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제 생활비라도 좀 보태야 하지 않겠니? 전기세, 수도세, 먹는 것까지 다 내가 내고 있잖아. 어머니, 저희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2사람 다 건강한데 왜 일을 안 해? 특히 미정이 너 집에서 뭐 하니? 저도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있다. 보니 쉽지가 않네요. 며느리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알아보고 있다. 면접 봤는데 떨어졌다. 조건이 안 맞는다. 하지만 박정순 할머니가 보기엔 진짜로 일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죠. 그럼 우리 미용실이라도 나와서 도와. 돈이라도 아끼지. 미용실은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요. 박정순 할머니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청소라도 하면서 일을 배우라는 건데 며느리는 처음부터 거부했죠.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고 아들은 그런 아내 편만 들었죠. 어머니, 미정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뭐가 힘들어? 내가 81살 먹어서도 일하는데 40대가 뭐가 힘들다는 거야? 어머니는 평생 일하셨으니까 그렇지. 미정이는 다르잖아요. 박정순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생 일한 게 죄가 되는 건지 놀고 먹는 게 당연한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죠. 특히 견디기 힘들었던 건 미용실 폐업 압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어머니, 이제 미용실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나이도 있으신데 내가 일하는 게 왜 방해되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솔직히 미용실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박정순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들은 한 푼도 안 벌면서 남이 버는 돈을 무시하는 꼴이라니. 내가 번 돈으로 너희 먹여 살리는데 그게 적으냐 많으냐가 중요해. 그날 밤 박정순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운영해 온 미용실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보람이고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자식이 그걸 포기하라고 하다니. 며칠 뒤 이웃 김영숙 씨가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오랜 친구의 얼굴을 보니 박정순 할머니는 그만 눈물이 났죠. 정순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수아, 우리 애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친구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자 한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자식이 부모를 이용만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쉽게 내치지도 못한다는 것도 잘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6월 중순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현기증을 느꼈죠. 요즘 들어 아들 부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물기가 있던 타일, 바닥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박정순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엉덩이에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죠. 민수야, 미정아, 살려줘.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기어서 거실까지 갔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아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도 아들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둘 다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했죠.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박정순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관절, 골절이라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81세 나이에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죠.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옮겨진 뒤에야 아들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왜 조심하지 않으셨어요? 조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바닥에 물이 아침에 제가 화장실 청소했는데 물기를 안 닦았나 봐요. 죄송해요. 사과하는 말투였지만 표정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2주간의 입원 생활 동안 박정순 할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자서 생활이 가능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주치의 선생님이 회진을 돌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재활이 중요하다고, 적어도 2에서 3개월은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혼자서는 불가능했죠. 그리고 아들 부부가 자신을 돌봐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을 앞두고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고생이시겠어요. 아휴, 그 말에 박정순 할머니는 썩 보이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쉬면서 병원을 오며 할 수 있지만 자신을 돌봐야 할 상황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활 전문 요양원에 입소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상황이었지만 어쩐지 마음은 찜찜했습니다. 어쩌면 빈말로라도 자신들이 돌봐주겠다는 말을 기대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둘 다 일을 해야 해서 어머님 간병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요양원 같은데 어떠세요? 전문적으로 케어도 해준다고 하고 박정순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일을 한다고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서 어머니 요양원이 더 전문적이니까 거기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치료받으시라는 거죠. 2에서 3개월만요. 박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속내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귀찮은 늙은 이를 치워버리고 싶은 거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도 바르면 안 됐던 건지 착잡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거동도 힘든 상태였고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는다면 정말로 요양원에 가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요양원에 간마. 그 말을 하는 순간 박정순 할머니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 되는 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정이 요양원 템플릿을 들고 와서 설명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시설도 깨끗하고 물리치료사도 상주한대요. 의료진도 24시간 대기하고요. 네, 어머니 집에서는 저희가 제대로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있는 곳이 훨씬 나을 거예요. 박정순 할머니는 석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짜로 자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이 없었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딸 민정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서 급히 올라온 모양이었죠. 엄마 왜 이제야 연락했어? 수술까지 했다면서? 민정아 너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런데 당연히 와야지. 근데 요양원은 뭔 소리야? 민정 씨는 민수 씨 부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오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정신이 있어? 없어. 네가 뭘 알아? 엄마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그럼 내가 데리고 갈게. 제주도로 모시고 가서 내가 돌봐드릴게. 박정순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딸도 펜션을 운영하느라 바쁜 데다가 손주들도 있는데 자신 때문에 고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민정아, 난 괜찮아. 잠깐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면 돼. 엄마,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하자. 우리 집 열쇠하고 중요한 서류들은 네가 맡아줘. 그때 며느리 미정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서울에 있으니까 집도 자주 확인하고. 새언니 내가 맡을게요.
중요한 서류는 내가 보관하는 게 맞아요. 결국 티격태격 끝에 지별세는 아들 부부가 통장과 일부 서류는 딸이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순 할머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든 서류 가방을 아들에게 맡긴 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2주 후 박정순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린힐 실버 케어센터라는 이름의 요양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죠. 시설은 깨끗했지만 낯선 환경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자주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머님 빨리 나오셔서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들 부부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박정순 할머니는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순 할머니는 낯선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1년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죠. 요양원 생활한 달째 박정순 할머니는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물리 치료도 열심히 받고 같은 방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이 주는 이틀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였죠. 그나마 와도 10분을 채지 않고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을 보니 민수였죠. 상자를 열어보니 박정순 할머니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택배로 보내지? 올 때 가져오면 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배가 왔죠. 이번에는 박정순 할머니가 아끼던 보석함과 액세서리들이었습니다. 같은 방 할머니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 같다고. 혹시 이사라도 가는 거냐고요? 박정순 할머니는 아니라고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죠. 그러던 중 오랜 친구 김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아,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나아졌어? 응, 많이 좋아졌어. 이제 보행기 잡고 걸을 수 있어. 다행이네. 그런데 정순아, 내 집에 요즘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던데 부동산 간판 단 사람들도 봤어. 박정순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동산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드나든다는 거죠? 부동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이상해서 민수한테 물어봤더니 집리 때문에 견적받는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부동산 직원이 왜 집수리 견적을 내? 이상하지 않니? 전화를 끊고 나서 박정순 할머니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라며 연결되지 않았죠. 며느리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딸 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정아 혹시 오빠한테서 무슨 얘기 들은 거 없니? 집에 부동산 사람들이 드나든다는데 뭐 부동산? 잠깐만 내가 오빠한테 확인해 볼게. 하지만 민정도 민수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불길 예감은 점점 커져 갔죠. 그로부터 사흘 후 드디어 아들이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며느리도 함께 왔고 뭔가 굳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어머님,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거든요. 박정순 할머니는 아들 부부를 번갈아 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니 동의가 필요해서요. 뭐 내 집을 담보로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갚을 거예요. 이번 사업은 정말 확실해요. 박정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한 번 사업에 실패한 아들인데 또다시 위험한 도박을 할 수는 없었죠. 안 돼. 절대 안 돼. 그 집은 내가 평생 일내서 마련한 집이야. 아들. 부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몇 번이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부탁 아닌 부탁을 했지만 박정순 할머니는 단호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더니 잔뜩 굳은 표정으로 아들과 며느리는 병실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한 번도 요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박정순 할머니는 불안했지만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한부동산 김 대표라는 사람이었죠. 부동산 대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정순 할머니의 집이 이미 매매 계약이 완료됐고 다음 주가 잔금일이라는 것이었죠. 계약서에는 박정순 할머니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도장을 찍은 적이 순간 박정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에 오기 전 아들이 가져온 서류들. 그때 요양원 입소 서류라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것들 사이에 위임장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정순 할머니 대신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식을 얼마나 맹목적으로 믿었는지 후회가 밀려왔죠. 부동산 대표와의 통화를 끝내고 박정순 할머니는 즉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정말로 집을 팔았어. 나도 방금 확인했어. 어떠해? 어떻게 자식이 이럴 수가? 엄마, 내가 조사해 봤는데 더 황당한 게 있어. 오빠랑 새언니가 지난주에 유럽으로 출국했대. 2주 일정으로 여행 갔다고. 정확한 거야? 계약금이 3억이래. 그 돈 받아서 빚 갚고 여행 간 거야. 정말 미치겠네. 박정순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해외 여행을 간 자식.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이 소식을 들은 이웃 김영숙 씨도 박정순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순아, 많이 힘들지? 근데 더 큰 일인 게 민가 이삿짐을 다 뺐어. 어제 이삿짐 센터 와서 가구며 뭐며 다 실어갔어. 친구의 말에 박정순 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81년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었죠. 영수가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어떻게 자식이? 정순아, 지금은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대처해야 해.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박정순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81세의 나이지만 아직 싸울 힘은 남아있다고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적혀 있었죠. 미용실을 운영하며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 계좌 번호였습니다. 민수야, 네가 엄마를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기다려라. 요양원 창밖에는 차가운 발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5시 박정순 할머니는 요양원 휴게실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생활하며 친해진 동료 할머니의 도움으로 짐을 챙긴 박정순 할머니는 초조한 마음에 손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니 곧 딸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올라온다던 민정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죠. 엄마 휴게실 문이 열리고 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박정순 할머니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민정아 고생했어. 이 새벽에 엄마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9시에 변호사님이랑 약속 잡아놨어. 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래. 박정순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딸을 봤습니다. 제주도에서 미리 알아보고 약속까지 잡아놨다니 역시 똑똑한 딸이었죠. 오전 9시 약속 장소인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차분하게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요즘 많다고, 특히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신 노인분들이 자주 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엄마 혹시 다른 재산이나 숨겨둔 돈 있어? 소송 비용도 필요하고. 박정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실 미용실 운영하면서 4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어. 거기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온 보험금도 더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정말? 엄마 그런 게 있었어?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따로 관리했어? 한 2억 정도 될 거야.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온 어머니 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정말 다행이야. 그 돈으로 싸워보자. 오빠한테 절대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날 오전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갔지만 눈빛만은 강렬했죠. 부동산 대표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매도인 본인이 직접 와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니 어찌할 바를 몰랐죠.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라고, 특히 요양원에 있는 노인을 속여서 한 계약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했죠. 부동산 대표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겠다며 일단 잔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에게도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했죠. 돌아오는 길 박정순 할머니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엄마, 오빠가 귀국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그래도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엄마, 아직도 그런 소리해. 오빠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81년을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죠. 자식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정순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제전이었죠.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날벼락을 맞은 모양이었죠. 민수야, 네가 한 짓을 내가 왜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더 좋은 집으로 옮겨 드리려고. 거짓말이 술 나오는 아들이 한심했습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죠. 그만해. 돌아오면 할 얘기가 많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황급히 귀국했습니다. 2주 예정이던 여행을 일주일 만에 끝낸 거죠. 그들은 곧장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잘 해결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박정순 할머니는 냉정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까맣게 탄 얼굴이 역겨웠죠. 자신은 요양원에서 고생하는데 저들은 지중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니 뭘 알아서 한다는 거니? 내 집을 팔아먹는 게 날 위한 거야? 어머니, 오해요. 계약금으로 빚을 갚고 더 좋은 집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남은 돈으로 여행 갔니? 호텔도 5성급에 묵었다며.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딸 민정이 SNS에서 찾아낸 사진들을 보여줬더니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죠. 그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깐 쉬고 온 거예요. 스트레스? 너희가 무슨 스트레스? 나는 여기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때 딸 민정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엄마 인감도장을 위조한 거 다 증거 있어. 경찰에 고발장 낼 거야. 야, 가족끼리 무슨 가족? 엄마 집을 몰래 팔아먹는 게 가족이야. 오빠는 이제 가족 아니야. 남매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죠. 박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계약을 취소하고 집 열쇠 돌려 줘. 그리고 앞으로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어머니, 아니면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민정이 말이 맞아.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심이라는 걸 알았는지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박정순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용서,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평생 용서 못해. 그날 아들 부부는 결국 계약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집 열쇠도 돌려줬죠. 하지만 이미 쓴 계약금 3억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 3억을 다 썼다고요? 빚 1억 갚고 여행 경비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어. 뭐 1억 5천만 원을 2달 만에 다 썼다고요? 그게 도박빚도 있었고 명품도 좀 샀고. 박정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억이면 평생 모은 돈의 반이 넘는 금액이었죠. 결국 1억만 정당하게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허투루 써버린 셈이었습니다. 좋아, 그 돈은 없는 셈치겠어. 대신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들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서러워서가 아니라 허무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정순 할머니는 요양원을 퇴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활도 잘 돼서 이제는 지팡이만 있으면 걸을 수 있었죠. 그런데 퇴소 전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 본점 금융 소비자 보호팀이었죠. 은행 직원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고령자 명의 대출이 급증해서 정기적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고. 혹시 차민수 씨가 어머님 명의로 대출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민수는 내 아들이에요. 아니, 아들이었죠. 근데 왜 그러시죠?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박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민수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는데 서류가 이상해서 확인. 뭐라고요? 또 엄마 명의로 사기를 치려고. 분노한 민정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시도했고 일부는 이미 실행됐다는 거였죠. 박정순 할머니는 비밀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 돈은 무사했지만
아들이 그 계좌까지 노렸다는 사실에 설움이 끼쳤죠. 그런데 어떻게 그 계좌는 무사했을까? 엄마가 나한테만 말했잖아. 오빠는 몰랐던 거야. 정말 다행이야.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아들 부부의 추악한 진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대출을 받은 돈으로 도박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온갖 사치를 즐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아 들었어? 민수가 강남의 오피스텔도 얻었다던데 뭐 오피스텔을? 응. 미정이랑 따로 살려고 했나 봐. 근데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대. 친구의 말에 박정순 할머니는 쓰음을 지었습니다. 자식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니 결국 아들 민수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며느리 미정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죠. 박정순 할머니는 끝까지 고민했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소를 취하. 엄마 잘 결정했어. 오빠는 반성해야 해.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요양원을 나서는 날 박정순 할머니는 홀가분했습니다. 81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엄마, 이제 제주도로 가자. 우리 펜션에서 편하게 지내. 그래, 가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딸의 차에 오르며 박정순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요양원 건물이 멀어져 갔죠. 그곳에 묻어둔 아픈 기억도 함께 멀어지길 바랬습니다. 민정아,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엄마.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생길 거야. 차창 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81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올라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서 있었죠. 오늘은 아들 민수의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안 와도 된다고 했잖아. 아니야. 마지막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법정에 들어서자 수의를 입은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6개월 만에 본 민수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사기죄와 문서위 조제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이 명령됐죠. 며느리 미정은 공범이지만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아들이 박정순 할머니를 향해 외쳤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아들과의 인연은 끊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법원을 나와 딸과 함께 근처 잣집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이제 정말 끝이야. 그래, 3년이면 가벼운 거지. 엄마가 피해 금액을 줄여서 그래. 실제로는 더 받을 수도 있었어. 박정순 할머니는 쓰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자식이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피해 금액을 축소 신고했던 거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더니 며느리 미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미정아, 나한테 전화하지 마. 우리는 이제 남이야. 어머님,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집도 다 빼앗기고. 박정순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도 해줄 말도 없었으니까요. 제주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박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울에 있는 집은 결국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집에 살고 싶지 않았죠.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엄마, 서울 집은 어떻게 할 거야? 팔아야지. 거기는 이제 가고 싶지 않아. 그래, 잘 생각했어. 그 돈으로 제주도에 작은 집 사자. 우리 펜션 근처에. 박정순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딸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펜션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한라산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죠. 서울과는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을 달래줬습니다. 제주도 생활 3개월째 박정순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해안도로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펜션 카페에서 손님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날 아침 서울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김영숙이었죠. 정순아, 얼굴이 너무 좋아졌네. 제주도 공기가 좋은가 봐. 영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네가 보고 싶어서 왔지. 그리고 서울집 매매 계약했다고 들었어. 박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에 서울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마쳤죠. 매매가는 시세보다 조금 낮았지만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8억에 팔았어. 세금 떼고 나면 6억 정도 남을 거야.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일단 여기 작은 집을 하나 샀어. 2억짜리 조그만 전원주택. 나머지는 세무사하고 상담 다 했어. 민정이한테 증여하려고. 친구는 놀란 눈으로 박정순 할머니를 봤습니다. 재산을 다 딸에게 준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가 쓰면서 살아야지. 아니야, 세무사가 그러는데 지금 증여하면 세금도 전략되고 나중에 상속할 때보다 유리하대. 이미 결정했어. 증여세는 내가 낼 테니까 너는 받기만 해. 박정순 할머니는 3개월 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비밀 계좌에 있던 2억과 집을 판 돈을 합쳐서 계획적으로 증여하기로 했죠. 증여세가 1억 가까이 나왔지만 살아 있을 때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였죠. 딸이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읽어볼래? 아니면 그냥 버릴까? 박정순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편지에는 아들의 참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다고 했죠. 그리고 출소하면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시는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엄마 괜찮아? 괜찮아. 이 편지 한 장으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성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박정순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쓸 생각은 없었지만 버리지도 않고 간직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위와 손주들까지 합쳐서 모두 6명. 이제 이들이 박정순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었죠. 손주들이 할머니 옆에 바짝붙어 앉았습니다. 막내 손녀가 물었죠. 할머니 이제 계속 여기. 그럼 할머니는 이제 여기가 집이야. 좋아요. 할머니랑 매일 놀 수 있겠네요. 박정순 할머니는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한 명의 자식을 잃었지만 더 많은 사랑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1년 후 봄날 박정순 할머니는 82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집마당에는 온통 꽃이
만발했죠. 직접 가꾼 정원이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아야 돼. 아이고 100살은 무슨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하지만 박정순 할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저녁에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김영숙 씨에게서 가끔 서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출소 후 택시 운전을 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죠. 며느리와는 이혼했고 혼자 작은 원룸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서 나중에 어머니께 드리겠다고 하더라. 그 돈은 필요 없다고 전해 자기 인생이나 잘 살려고. 박정순 할머니는 이제 아들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였죠. 어느 날 제주도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노인 재산 범죄 피해 사례를 취재한다면서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딸의 권유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기자는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자식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했죠. 저도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죠. 한 살에 시작한 새 인생이 오히려 더 행복해요. 인터뷰가 신문에 실리자 많은 사람들이 박정순 할머니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도 용기를 얻었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서울집 매매도 완료됐고 재산 증여도 마무리됐죠. 이제 박정순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작은 집과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후회하네. 재산 다 나한테 주고 뭘 후회해. 네가 잘 관리해서 나중에 손주들 교육비로 쓰면 되지.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서 박정순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짭짤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81년을 살아왔지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아. 멀리서 선주들이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간다. 석양에 비친 할머니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81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아빠 칠순인데 우리 가족끼리 단 여행 어때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음력 생일을 맞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하고 돌아온 저녁, 현경이가 툭 꺼낸 말이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딸 현경 씨가 먼저 그런 제안을 해온 게 좀 의외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딸 부부는 평소 가족 행사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낭이라니 베트남 거긴 많이 더운데 아니냐? 요즘은 거기 리조트 좋아요. 저희도 몇 년 전 다녀왔는데 진짜 힐링이더라고요. 엄마야 다항. 거기 음식은 맵진 않겠지? 맵지도 않고 가격도 괜찮고 비행시간도 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수 씨는 살짝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아빠 칠순 잔치 같은 건 안 하시죠? 요즘 누가 연회장 빌려서 잔치해요. 그 돈이면 다낭 리조트 8박 9일이나 갈 수 있는걸요. 정수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 같은 건 부담스럽다. 여행이면 뭐 좋지.
박 씨의 말에 따른 바로 항공권 예약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그저 감탄스러웠습니다. 박정수 씨가 아는 딸은 뭔가를 바로바로 추진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딸이 항공권 예매 완료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특가표 떴어요. 어차피 비행기랑 숙소는 저희가 낼 테니 부모님은 몸만 오시면 돼요. 아이고, 그럼 고맙지. 하윤이도 가겠지. 당연히 하윤이 수영장 너무 좋아해요. 엄마 수영복 꼭 챙기세요. 그 무렵 박정수 씨는 영국에 있는 아들 박준호 씨와도 연락을 했습니다. 준노는 영상통화로 칠순을 축하하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박정수는 말했습니다. 현경이가 다낭 여행 가자고 해서네. 엄마도 좋아하더라. 우리가 그동안 여행을 가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 딸이 참 잘 자랐어. 박 씨의 말에 아들 준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버지 몸만 잘 챙기시고요. 박정수 씨는 아들에게 네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영국 생활 8년째였고 시간을 마음대로 낼 수 있는 만큼 여유롭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정수 씨 부부의 첫 해외 여행 준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출국 이틀 전 딸 씨가 단체 채팅방에 짐 싸는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아빠, 엄마 모자 꼭 챙기세요. 다항 진짜 했어요. 그날 저녁 박정수 씨는 양복장 안에서 모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에 등산할 때 쓰던 책 넓은 회색 모자였습니다. 아내는 새로 사자고 했지만 박정수 씨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거 아직 멀쩡해. 나 이거면 여행 나더라. 그 말에 이영자 씨가 미소를 지었었습니다. 아이고 여행은 뭐고 그냥 모자지.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딸 부부는 예상보다 많이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하윤아 공항이야. 우리 비행기 타러 가자. 비행기 나는 유치원 안 가고 여행 간다. 손녀는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 눈에 띌까봐 영자 씨는 애써 달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장모님 하윤이랑 잠깐만 계세요. 저희 면세점 좀 잠깐만. 그래 다녀와. 하지만 잠깐은 40분을 넘겼습니다. 정수 씨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때 딸과 사위는 밝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딸은 별일 아니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비행기는 오후 2시였고 이륙은 정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비행 내내 손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창문 열어줘. 하늘 보고 싶어. 하윤아, 창문은 못 여는 거야. 대신 같이 보자. 정수 씨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 손을 꼭 잡고 웃었지만 몇 분 뒤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좌석 4개 중 3자리를 딸 부부가 차지하고 있었고 정수 씨 부부는 한쪽에 나란히 앉아 손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낭 공항에 도착했을 땐 이미 저녁 7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벌써부터 땀이 나네. 차 금방 와요. 리조트까지 30분이면 가요. 그 말과 달리 리조트까지는 50분이 걸렸습니다.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에어컨은 간헐적으로 나왔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박정수 씨는 얼른 짐부터 내리려 했습니다. 하윤이 가방은 어디에? 아빠 그거 그냥 저희 방에 놔둬요. 오늘은 하윤이 엄마랑 자게 할게요. 박정수 씨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식회에서 딸 부부는 해산물과 과일을 잔뜩 접시에 담았습니다. 반면 정수 씨는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국을 찾았지만 그런 메뉴는 없었습니다.
밥이 없네. 죽도 없고 그냥 저 죽처럼 생긴 거 한 숟가락 떠봐요. 정수 씨는 낯선 음식 앞에서 멈칫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딸 부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오전엔 저희 둘이 스파 예약했어요. 엄마, 아빠, 하윤이랑 수영장 같이 놀아주세요. 물놀이 좋아하잖아요. 그래, 알겠다. 수영장에 그늘은 있겠지. 딸 부부는 하은이를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행 첫날 정수 씨는 한참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이 과연 칠순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일이 맞는지 의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일정은 빠듯하게 돌아갔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호텔 조식을 먹고 오전에는 수영장, 오후에는 근처 관광지, 밤엔 마사지 스파로 딸 부부. 일정은 짜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시간에 하윤이를 돌보는 사람이 박정수 씨 부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틀째 오전 로비에서 가이드와 이야기를 나누던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오전엔 바나일까요? 거기 케이블카 엄청 길고 유명하대요. 바나일? 그래가 보면 좋지. 아, 근데 거기 얘기는 못 해올 수도 있대요. 너무 더우면. 그래서 저희는 갔다가 점심 먹고 돌아올게요. 하윤이는 엄마 아빠랑 호텔에서 쉬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뭐 수영장 한 번 더 데리고 가 볼게. 박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를 수영장에서 보내고 밤엔 하윤이의 칭얼거림에 제대로 잠도 못 잤던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방 안은 낮에도 끈적했고 에어컨은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딸, 부부는 새로 지은 스위트룸에 있었지만 박정수 씨 부부는 일반 객실이었기에 불편했습니다. 우린 에어컨도 잘 안 나와 어제는 땀 뻘뻘 흘리며 잤어. 하윤이 안고 자느라 허리가 뻐근해 죽겠어요. 다음 날 아침 영국에 있는 아들 박준호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더운 나라 가신다더니 괜찮으세요? 꼭 물 자주 드세요. 그 문자를 읽은 박정수 씨는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얘는 멀리 있으면서도 이렇게 챙기는데 애초에 준노가 이 여행 같이 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도 귀한 자식이지만 지금이 여행에서 그는 자신이 손주, 육아 도우미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은 저희 부부리 바닷가 시푸드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하윤이는 엄마 아빠랑 있으면서 TV 보면 돼요. 방에 포켓몬 나오더라고요. 하윤이 해산물 싫어해서 괜히 데려갔다가 밥을 안 먹을까 봐요. 우린 괜찮다. 다녀와. 감사해요. 진짜. 박정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왠지 부탁보다 더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이틀째 밤달, 부부가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박정수 씨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윤이, 엄마 아빠 왔다. 벌써 11시 넘었어요. 이제 좀 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조식을 먹는 자리에서 박정수 씨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현경아, 이번엔 우리랑 같이 다닐 수 있는 일정 없냐? 아빠, 솔직히 아빠, 엄마 스타일이랑 저희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저희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부모님은 힘드니까 호텔에서 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힘들어도 같이 다니는 게 여행이지. 따로 노는 건. 그럼 아빠가 하윤이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애 데리고 관광지는 무리잖아요. 그 말에 박정수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이 말한 건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그게 부모를 위한 배려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근처 현지 식당은 에어컨이 없었고 손녀는 땀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물. 아이고, 여기 물 좀 주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 점원에게 손짓, 발짓을 하며 물을 받아온 박정수 씨는 생수를 컵에 따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여행인가 아니면 육가봉사인가? 그날 저녁 호텔 수영장에서 손녀를 데리고 노는 박정수 씨를 멀리서 사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힘드시죠? 하연이랑 노는 거 괜찮아. 애는 좋은데 몸이 따라주지는 않네. 그래서 사실 내일은 현경이랑 둘이 마사지 예약해놨어요. 하루쯤은 절끼리 좀 쉬고 싶어서요. 내일도 우리한테 하윤이 맡기겠다는 거냐? 하윤이도 엄마 아빠랑 있는 것보다 조부모님이랑 있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 말에 박정수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은 처음부터 자기들만의 힐링을 전제로 짜인 것이었고 자신들은 그 배경 소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날 밤 박정수 씨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지? 말 안 해도 알아요. 난 그냥 우리가 애 맡길 사람으로 온 것 같아요. 현경이 그렇게 안 봤는데 나이 들수록 더 이기적이 되는 건가? 다음부턴 아무리 무슨 제안을 해도 그냥 거절해요. 그 말에 박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부부는 짐을 챙기는 듯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은 저희가 따로 리조트 바깥 카페에서 브런치 예약했어요. 점심쯤 돌아올게요. 그냥 호텔 수영장에 계세요. 날도 덥고 어딜 다니시겠어요? 그래, 다녀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린 뒤 박정수 씨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바닥에 퍼즐을 펼쳐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커피 포트를 켜며 말했습니다. 이거 칠순 여행 맞아요? 박정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라기보다도 무시당했다는 것에 대한 서러움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박정수 씨는 허리가 굳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호텔 침대는 폭신했지만 하윤이가 밤새 팔 위에서 뒹군 탓에 몸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덜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나는 어제부터 어지러워요. 덥고 습해서 그런가 봐요. 아내의 얼굴은 확실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딸 부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여느 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항 시내 쇼핑인가요? 거기 한국 사람들 많이 간대요.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가실 거예요? 덥긴 진짜 더울 거예요. 시내는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데 많지 않냐? 그래서 아빠는 호텔에서 쉬시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해요. 딸의 말은 제안처럼 보였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본인들 일정에 부모가 맞추든 말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써 표정을 감췄지만 아내는 박 씨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나 오늘은 정말 못 나가겠어요.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럼 방에 좀 있어. 나라도 하윤이 데리고 수영장이라도 가보지. 그럼 다행이다. 하윤이는 좋겠네. 할아버지가 수영장 또 간대. 좋겠다. 할아버지랑 물놀이 신난다. 손녀는 좋아했지만 박정수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호텔의 유일한 작은 실내 수영장은 햇빛을 제대로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나무 그늘 하나가 전부였고 거기엔 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수 씨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이 더부룩했고 목은 말랐습니다.
물 좀 줄래? 여보. 하지만 아내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못 일어나겠어요. 오늘 아침부터 멀미가 온 것처럼 울렁거려요. 진짜 무리하긴 했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뭔 여행이야. 한숨을 쉬며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하윤이는 소파에서 티니핑 영상을 보며 킥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부부가 돌아온 건 밤 9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그 시간까지 하윤이 저녁밥과 식기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윤이 잘 있었어요? 잘 놀았지. 근데 이 더운 날 하루 종일 수영만 하다 보면 애도 지쳐. 그래도 수영밖에 할 게 없잖아요. 시내는 에어컨도 안 나오고 박정수 씨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할 말이 없지 싶었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 박정수 씨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유를 물었지만 정수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 어제 저녁도 안 먹었어. 애이 아빠 여행 와서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 한마디가 박정수 씨를 무너뜨렸습니다. 속이 안 좋아 밥을 안 먹는 것도 여행 망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그냥 방에서 좀 쉬세요. 오늘은 내가 하윤이 데리고 있을게요. 괜찮아. 내가 볼게. 난 바비에 안 당겨서 그런 거니까. 어차피 오늘은 우리끼리만 다니기로 했어요. 마사지랑 커플가 예약했어요. 박정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은 어쩌라는 거냐? 어디 안 나가셔도 되잖아요. 호텔에만 있어도 좋아요. 리조트 시설 괜찮잖아요. 리조트 시설. 우리 방은 샤워기, 물, 줄기도 이상하고 에어컨은 덜덜거리고. 엄마, 그거 프론트에 말했어요? 그런 건 얘기해야죠. 문제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여기 왜 왔냐는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과 사위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빠, 지금 뭐가 불만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도 적어도 같이 다니면서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 이게 칠순 여행이라면서? 근데 넌 하윤이를 맡기고 사라지기만 했어. 사라지다뇨? 저희도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따로 오지? 왜 부모를 데려왔냐? 그 말에 딸이 박 씨에게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럼 따로 다니세요. 어차피 우리랑 스타일도 안 맞고 계속 불편해 하시는 거 티하거든요. 그 말에 정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 여행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나가면 더 머리만 아파요. 그래 더 말해서 뭐 하나. 우리끼리 다니자. 그날 오후 박정수 씨는 호텔 앞 편의점에 가서 햇반과 김두유 몇 개를 사왔습니다. 딸 부부는 신내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왔고 인사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박정수 씨는 그 문소리가 귀에 확 밝혔습니다. 딸이 그럼 따로 다니세요 라고 말한 다음 날부터 박정수 씨 부부는 진짜로 따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딸 부부는 아예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오후쯤 들어올게요 라는 한 줄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박정수 씨는 침대에 놓은 채로 핸드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 한 줄이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우리나라서 해결하란 소리지. 나가서 밥 사 먹기도 애매해요. 영어도 안 되고 더워서 뭘 먹을 엄두도 안 나요. 할머니나 배고파. 박정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밥부터 먹이자. 그 다음은 생각하자. 리조트 로비 한쪽에 있는 작은 푸드코트에 갔습니다.
메뉴판은 온통 영어와 베트남어머였고 겨우 알아본 메뉴가 햄버거 감자튀김 그리고 볶음살 국수였습니다. 하윤이는 햄버거라도 먹여야지. 햄버거 2개를 시켜놓고 자리에 앉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땀이 비 오듯이 흘렀습니다. 에어컨이 있다는 말은 있었지만 밖 공기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햄버거가 나올 때까지 25분이 걸렸고 박정수 씨는 손녀의 땀을 닦이며 말했습니다. 이런데 오기 전에 좀 더 알아보고 왔어야 했어. 그럼 뭐 해요? 다 현경이 계획이었는데 할아버지 너무 더워. 식사 후 리조트 안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고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객실 에어컨은 어제보다 더 약하게 돌아갔고 샤워를 하고 나와도 땀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런 날씨엔 하루 2~3번 샤워해도 소용이 없어요. 박정수 씨는 침대에 앉아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다행히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다. 할아버지나 심심해. 손녀가 TV 앞에서 몸을 베꾸며 말했습니다. 채널은 대부분 베트남 방송이었고 애니메이션도 더빙이 되어 있어서 하윤이는 금방 흥미를 잃었습니다. 밖에 나가자고 하면 더 더워서 못 다니고 안에 있자니 애가 지루해하고 이게 우리가 꿈꿨던 칠순 여행이었냐? 점심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나서 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현경아, 오늘 점심은 우리가 알아서 먹었는데 저녁은 같이 먹을 수 있겠냐? 답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끼리 예약해 놨어요. 혹시 식사하실 거면 호텔 조식권 남은 거 쓰세요. 답이 이거예요. 정수 씨는 한참 핸드폰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우리는 그냥 들러리였어. 그날 오후 손녀가 자고 있는 사이 정수 씨는 방에서 조용히 TV를 틀었습니다.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딸과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슬리퍼에 반팔 차림이었고 딸은 큰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쉬셨어요? 그래 덕분에 푹 잤지. 하윤이는 낮잠 조금 자긴 했어. 저희 지금 바로 또 나가야 해서요. 근처에 야시장 있대요. 박정수 씨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말이 길어져 봤자 소용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렇게 말없이 계시면 저희도 민망해요. 말해봤자 바뀌는 게 없잖아. 너희 계획대로 다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 아버님 기분 안 좋으신 건 알겠는데 저희도 여유롭게 쉬려고 온 거예요. 여유는 우리한텐 없었어. 그럼 다음부턴 같이 안 다니시면 되죠. 지금은 이미 와 계시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박정수 씨는 그 순간 뭔가를 완전히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딸 부부가 나간 후 정수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귀국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게요. 공항 픽업도 안 올지도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 내일 또 물놀이 가요. 박정수는 손녀의 말의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응, 하윤이가 가고 싶으면 가야지. 그날 밤 박정수 씨는 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우리끼리 움직일게. 하윤이는 데려가자. 딸에게 돌아온 답은 짧았습니다. 네, 그러세요. 일정 겹치면 불편하니까요. 그날 아침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딸 부부는 아침 식사에도 나오지 않았고 카톡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뭐 스케줄도 없나 보네.
없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공유 안 한 거겠지. 할머니, 나 배고파. 박정수 씨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녀의 손을 잡고 호텔 1층에 있는 조식 뷔페로 내려갔습니다. 그날은 사람이 유독 많았습니다. 웨이팅까지 해야 할 정도였고 하윤이는 짜증을 내며 의자에 드러 누웠습니다. 하윤아, 조금만 기다리자. 곧 자리는 안 된다. 식사 자리를 겨우 잡고 음식 몇 가지를 접시에 담아왔을 때 영자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현경이가 이틀째 얼굴을 안 보여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제도 저녁 때까지 안 들어왔잖아. 오늘도 같은 패턴이면 이건 무시야.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적인 회피 같아요. 그 말에 정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밥맛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가 넘어갈 무렵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한테 가고 싶어. 아직도 안 왔는데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이영자 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정수 씨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외국에서 연락 두절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문득 리조트 내부에 스파가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정수 씨는 프론트에 내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현경 장세호 이름으로 오늘 스파 예약돼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뒤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커플 스파이 예약돼 있었고 지금 막 퇴장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 순간 정수 씨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4시간 동안 스파를 하면서 아이 맡긴 부모한 연락 한 통도 없었다는 거네. 로비에서 올라오는 길 이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찾았어. 스파에 있었대. 정말요? 뭐라고 말도 없이 그렇게 긴 시간? 이쯤 되면 일부러야 우리를 그냥 아이 봐주는 사람으로 본 거야. 정수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나서야 딸 부부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어머, 엄마, 아빠, 하윤이 잘 있었죠? 그래, 덕분에 4~4시간 동안 TV만 봤지. 저희 좀 쉬느라 죄송해요. 그래도 뭐 애는 안전하게 있었으니까 다행이죠. 그 말에 정수 씨는 말없이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요? 아빠 기분 안 좋으세요? 사람이란 게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다. 우리네 봐주러 온 거 아니야. 엄마, 저희도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어요. 다 같이 재밌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다 같이 보낸 게 맞냐? 우리한 계획도 안 알리고 하루 종일 사라지면서 그렇게 따질 거면 아예 같이 안 다니는 게 낫겠네요. 그 말에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정한 일정에 우리가 맞추는 건 의미 없지. 너희끼리 다녀라. 그게 서로 덜 불편할 거예요. 우린 그럼 어디 가라는 거야? 호텔에 계시거나 근처 카페라도 가시던가요? 리조트 안에도 충분히 할 거 있어요. 그 말에 정수 씨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씹던 말들이 모두 가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딸 부부는 정수 씨 내외와 딸 하윤이를 곧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남겨진 건 조용한 호텔방 그리고 지쳐있는 두과 손녀뿐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귀국하면 안 될까요? 귀국해도 누가 알아채기나 할까 싶다. 하윤이만 보면 미안하고 또 안쓰럽고 하윤이는 잘못 없어. 우리가 어른이니까 참은 거지. 밤이 되자 정수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리조트의 수영장 불빛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마저도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호텔 식당에서 마주 앉은 내 사람의 분위기는 이미 싸늘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냐고 묻기도 좀 그렇네. 안 물어도 돼. 물어봤자 대답도 없을 테니까. 그 말에 현경 씨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불편한 건 우리야. 불편하니까 대화도 끊겼겠지. 침묵이 잠깐 흐른 후 사위 세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뭔가 실수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실수는 아니고 그냥 사람 취급을 안다게 받은 기분이야. 그건 너무 과한 말씀이에요. 내 엄마랑 나 여기까지 와서 한 게 뭐니? 애 봐주고 기다리고 문짝 기다리다. 잠들고 도대체 왜 우리를 데려온 거냐? 칠순 여행이니까요. 이게 칠순 여행이야? 부모는 숙소 지키고 너희는 데이트하고 이게 효도냐? 우리 손주 예뻐서 봐주는 거지. 시키니까 맞는 거 아니야. 저희도 오랜만에 쉰 건데 부모님이 이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쉬러 왔으면 따로 왔어야지. 칠순 여행이면 같이 움직이고 같이 밥 먹고 그래야 가족이지. 그래서 어제부터 불편하셨던 거예요? 불편한 건 벌써 이틀째고 서운한 건 그보다 앞서지. 저희도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여행지에서 계속 표정이 굳어 있고 안 맞는 음식엔 손도 안 대고 그러시면 그럼 네가 먼저 물어봐야지. 아버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런 말 한마디 없었잖아. 부모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으면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계획은 저희가 짜느라 고생했는데요. 그걸 고생이라고 하니? 처음부터 쇼핑 위주로 짜놓고선 우리한테 맞춰줄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거야. 저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 들어야 하죠?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취급 받아야 하냐고? 그 말에 따라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문이 막혔는지 물만 연거품하셨습니다. 정수 씨는 그 모습이 더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든 존중이든이 관계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딸 부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하윤이도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윤이 데리고 나갈게요. 좀 쉬세요. 괜찮아. 데려가. 오늘은 너희 방식대로 해봐. 호텔 로비를 빠져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수 씨는 담배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는 로비 밖으로 나와 리조트 가게에서 담배 한 갑을 사들고는 조용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도 관계는 예전 같지 않겠지? 그런가 봐요. 현경이는 마음의 벽을 쌓은 지 오래됐던 것 같아. 딸이 그렇게 된 게 우리 탓일까? 몰라요. 그냥 우리가 너무 기대한 걸지도 몰라요. 그날 밤 딸 부부는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딸은 말없이 손녀를 두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고 사위만 남아 박정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번 여행이 정말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랐어요. 좋은 추억 누구한테? 다 같이요. 근데 아버님이 처음부터 표정이 너무 굳어 있으시니까 저희도 점점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표정이 아니라 분위기야. 그 분위기. 만든 게 너희라는 걸 모르냐? 저희가 부족했던 건 인정해요. 그렇다고 너무 마음 닫지 마세요. 내가 지금이라도 짐 싸서 간다고 하면 막을 거냐? 그건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장세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박정수는 일어섰습니다. 됐어. 더 말해봤자 뭐 하겠냐. 정수 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이미 자고 있었고 아내는 창가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내일은
리조트 안에서 하루 종일 있을까? 그래, 어디든 이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야. 그 말에 이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다낭의 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만큼 두 사람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 커튼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들이쳤습니다. 하지만 박정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였습니다. 정수 씨는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챙기고 있었고 아내 영자 씨는 침착하게 모자와 선크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우린 오늘 우리끼리 다닐 거라고 해야 할까? 딱히 말 안 해도 신경 안 쓰겠지. 아침 식사 때가 되자 현경 부부는 여느 때처럼 느짐하게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자리가 비어 있자 잠시 의아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직 안 오셨나 봐. 연락도 없으시네. 한편 정수 씨 부부는 이미 호텔 프런트에서 차를 불러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다낭 시내가 아닌 바닷가와 온천이 함께 있는 현지 로컬 스파 리조트였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선 한국인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고 두 사람은 조용한 프라이빗 룸의 짐을 풀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제야 여행 온 느낌이네. 맞아요. 진짜 살 것 같아요. 온천물에 발을 담그며 정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따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오히려 너무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쯤 현경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리고 통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아빠가 전화를 안 받네. 혹시 외출하신 거 아닐까? 문자라도 남겨드릴까? 현경은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오늘 뭐 하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한참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우린 오늘 따로 다닙니다. 걱정 마세요. 정수 씨가 보낸 문자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현경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짜 따로 다니시겠다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은 할 만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현경 씨는 불편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뭔가 더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수 씨 부부는 고요한 해변을 걷고 온천 수영장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자 씨는 햇볕 아래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책을 읽었고 정수 씨는 천천히 해변을 걷다가 작은 기념품 가게에서 손녀를 위한 조개 목걸이를 샀습니다. 이제서야 여행지다운 기분이 들어요. 우릴 신경 안 쓰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챙길 수 있는 우리가 나아요. 저녁 무렵 정수 씨는 호텔 직원에게 부탁해 부부방으로 다음과 같은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린 내일도 따로 움직일 예정이다. 저녁은 예약했으니 걱정 마라. 각자 자기 방식대로 보내자. 현경 씨는 그 쪽지를 보고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부모의 거리두기는 딸에게 꽤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하던 정수 씨 부부는 테이블 너머 딸 가족과 마주쳤습니다. 분명 눈이 마주쳤음에도 정수 씨는 딸에게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다시 각자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가 먼저 달려와 안기자 정수 씨는 활짝 웃으며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하윤이 오늘도 잘 놀았어? 응. 근데 할아버지는 왜 안 놀아? 할아버지는 오늘 할머니랑 쉬었어. 하윤이는 누구랑 놀았어? 엄마 아빠랑 쇼핑했어. 근데 재미없어. 그 말에 영자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무심한 한마디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수 씨는 호텔바에서
조용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딱히 화내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게 되겠지. 다음 날 딸 부부는 아침 식사 전에 로비에서 두 분의 행방을 다시 물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오늘도 리조트 외곽 스팟 프로그램 예약하고 나가셨어요. 차량으로 픽업됐습니다. 그 말에 현경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신들 없이 아무 불만 없이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빠, 진짜 우리한테 기대도 없나 봐. 기대할수록 실망이 크니까 이제 체념하신 걸 수도 있고. 현경 씨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점심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정수 씨는 베트남 전통 마사지 코스를 마치고 근처 현지 시장에 들렀습니다. 영자 씨는 작은 가방을 하나 샀고 정수 씨는 말없이 그것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1인분짜리 분자를 시켜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지나가다 예쁜 곳이 있으면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호텔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따로 나간 게 애들한테 더 강한 말이 된 것 같지 않냐? 그러게요. 말보다 행동이 빠르네요. 이젠 우리가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인 것 같아. 그날 밤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수 씨는 받지 않았고 대신 이영자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너희 방식대로 보내. 그냥 서로 기대 말자. 그 말의 전화기 너머의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호텔 객실한 현경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와 영자 씨가 이틀 연속 별도로 움직인 이후로 현경 씨의 얼굴에서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사위 세호 씨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손녀는 소파에서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말 안 하고 나가시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예전 같으면 그래도 말은 하셨을 뿐인데. 그 말에 세호 씨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경 씨보다 더 예민하게 굴었던 건 자신을 알고 있었기에 말을 아꼈습니다. 현경 씨는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꼭 같이 다니자고 말씀드릴래? 괜찮겠어요? 오히려 더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 이대로 가면 우리 사이 완전히 어긋날 것 같아. 그 시각 정수 씨와 영자 씨는 리조트에서 바다 전망 레스토랑에 앉아 조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수가 적었지만 지금까지와는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한 접시를 나눠 먹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녁 주면 해안가 시장이나 한번 가 볼까? 좋아요. 돌아가기 전에 하윤이 선물도 하나 더 사야죠.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와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현경 씨가 정수 씨에게 남긴 쪽지였습니다. 오늘 점심은 꼭 같이 하고 싶어요. 제발 피하지 마세요. 딸들님. 영자 씨가 메모지를 읽고 정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정수 씨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은 줘야지 기회란 걸. 점심은 리조트 근처 작은 현지 식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현경 씨 가족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 부부가 모습을 드러내자 현경 씨는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은 진짜 저희가 제대로 챙길게요. 죄송해요. 됐다.
뭐 그럴 일도 있는 거지. 그냥 밥이나 먹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현경 씨는 계속 어색하게 웃으며 이것저것 챙기려 했었고, 세호 씨도 묵묵히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윤이의 투정이 터졌습니다. 엄마, 이거 맛없어. 햄버거 먹고 싶단 말이야. 하윤아, 여기까지 와서 햄버거는 좀 그렇잖아. 싫어 햄버거. 정수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 놓았습니다. 영자 씨도 손에 쥔 나무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우린 이만 일어날게. 너희끼리 먹어. 아빠, 진짜 왜 이래요? 우리 지금 같이 하자고. 그래. 그걸 이제야 말하니 너무 늦은 거지. 장인어른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애도 있고 그 감정 너희가 먼저 시작했어. 그게 그렇게까지 화날 일이었어요? 여행이란 게 원래 좀 피곤한 거잖아요. 피곤해서 가족한테 무심해져도 되는 거냐? 정적이 흐르던 순간 손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랑 안 놀 거야? 정수 씨는 잠시 손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말없이 있던 정수 씨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하윤아, 다음엔 꼭 따로 너랑만 놀러 오자. 이번 여행은 좀 어른들끼리 너무 꼬였어. 이 말을 끝으로 정수 씨 부부는 다시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딸과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부모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무성해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경 씨는 호텔방에서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몇 번이나 전화를 끊으려다 결국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됐어. 이제 그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엄마 제발. 현경아 너도 엄마가 돼. 보니까 알겠지.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자식 키워놓고 기대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현경 씨는 수화기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 씨는 영자 씨와 함께 바닷가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파도 소리 사이로 정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말이야 꼭 소리 질러야 화낸 게 아니라고 생각해. 우린 그냥 거리를 둔 거야. 스스로 돌아보라고. 그게 오히려 더 아프게 와닿았을 거예요. 그럼 됐지 뭐. 영자 씨는 손을 살짝 뻗어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 그날의 긴장이 말끔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정수 씨는 호텔 창밖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낭의 마지막 밤은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길게 끌려다녔던 시장, 벽화 앞에서 찍은 사진, 푹 지는 햇빛, 그리고 남겨진 기억들. 여보, 짐은 다 쌌어? 뭐 챙길 것도 없어. 원래 많지도 않았잖아. 그래도 내일 비행기 놓치면 안 되니까 일찍 나가자. 두 사람의 대화는 꼭 의무처럼 건조했습니다. 여행 내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기대도 흥분도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손녀는 졸린 눈으로 창밖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하윤이 오늘 많이 졸리네. 어젯밤에도 늦게 잤는데. 응. 근데 아침부터 또 뭐 먹겠다고 난리치잖아. 애들은 어쩔 수 없지. 정수 씨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항, 대합실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1시간 남짓 남았을 때 현경 씨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한 이틀 더 있다 가려고요. 숙소도 미리 연장해 놨어요. 뭐라고? 오랜만에 휴가라 세우 오빠도 계속 일하느라 피곤했잖아요.
이제 좀 저희끼리 보내려고요. 박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한번 꼭 잡았을 뿐입니다. 현경아, 근데 우리야 괜찮은데 하윤이도 같이 있다 오는 거지? 아유, 엄마, 하윤이도 데려가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정수 씨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손주를 데리고 한국 가란 거냐? 아버님, 저희가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두 분 다 은퇴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나고 애 맡기고 너희끼리 놀겠다는 거냐? 정수 씨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정이 찢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겠다. 데리고 갈게.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진짜 지쳐서 그래요. 하윤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엄마 팔을 붙잡았지만 곧 영자 씨의 품에 안겨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정수 씨 부부와 손녀는 비행기에 올랐고 딸 부부는 활짝 웃으며 뒤돌아섰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날 정수 씨는 한 장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작성해둔 재산 정리 문서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끝이야. 마음도 정리도 다음날 정수 씨는 재산 정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연락이 닿은 사람은 영국에 있는 아들뿐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노야, 혹시 미국 갈 수 있는 거 도와줄 수 있겠니? 정수 씨의 말에 아들 준노 씨는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정수 씨는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 내 인생 좀 나답게 살고 싶어서 그래. 그날 이후 정수 씨는 영어 회화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 사는 고교 동창에게 배운 마디를 되새기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정수 씨에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떠날 거야? 현경이한테는 더 이상 기대 안 해. 하윤이는 곧 데리러 오겠지. 정수 씨의 말투는 단단하고 차분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며칠 후 딸 현경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왜 연락 안 하세요? 하윤이 잘 있죠? 현경아, 하윤이 지금 자고 있다. 걱정 마라. 그런데 너한텐 더 이상 기대가 없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나 이제 내 인생 살려고 너희한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정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딸 부부는 급하게 귀국하더니 정수 씨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 부부가 머물던 집에는 사람이 사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는 이렇게 적힌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늦게나마 내가 누군지 깨달았다. 남은 인생은 아내와 함께 나답게 살겠다. 그 메모에는 싸늘한 미련도 따뜻한 용서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눌러왔던 한숨과 결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정수 씨 부부는 딸 내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수 씨 부부는 노년을 위해 딸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섰습니다.